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지난주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난 한 주를 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힘들었지만 조금 희망을 봤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주 내내 흘러내렸다고 봐야죠. 뭐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1.49% 한 주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1.97%,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2.9%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조금 장중에 끌어올려서 마이너스 떨어지기는 했지만 많이 끌어올려서 끝낸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희망이 조금 보인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난주 한 주에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이제 국채 금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9월까지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3분기까지 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한다고 하고, 국채 발행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수 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일단은 이번 주부터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빠르면 어떤 증시를 반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만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되면서 한번 노려볼 만해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올해 연초 대비 한 20몇 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와중에 이런 걱정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이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들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지금 조금 마음을 다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두 달 정도 조정이 있고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인 이슈의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게 조금 지나간다고 하면 증시는 여전히 보란듯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지난주는 사실 그러셨을 거예요. 뭐 월화수 그래 뭐 좀 떨어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 쳐도, 근데 그 목요일날 금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거 진짜 그냥 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국채금리가 가장 큰 영향인데, 국채금리는 결국에는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을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요거를 좀 잘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한국에서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저랑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에 베팅을 잘 하시니까 투자하셨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코멘트를 할 게 없지만, 종목 투자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흔들리지 말고 좀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이 지난주에 중요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GDP도 깜짝 실적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일본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본 증시가 올해부터 좀 좋았어가지고 일본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고, 특히 뭐 여행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가셨을 텐데 이게 엔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증시에도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는 거에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지금 일본이 작년 12월에 그 YCC, 그거를 이제 뭐 장기 금리 이제 컨트롤 하잖아요. 그 YCC를 이제 작년에 이제 일본 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이제 0.5% 허용하겠다, 이제 올라가도 허용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이제 확대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0.5% 올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이 경기 완화 이거 끝내는 거 아니야? 이제 통화정책 완화 이거 끝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엔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게 지지난주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엔저는 이어졌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엔고가 될 만한 요소보다는 미국의 달러가 올라갈 만한 요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이제 일본이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허용되면 일본으로 좀 자금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달러의 강세가 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 금요일에 나온 거 한번 보시면요. GD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저 게시글에 쓰기도 했었고요.
일본의 GDP가 지금 깜짝으로 잘 나와서 뭐 1.5% 정도 올랐죠. 분기별로 봤을 때. 그리고 연환산하면 한 6%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수출이나 수입을 봤을 때 오히려 수입이 조금 더 감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좀 깜짝 수치가 많았던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3, 4분기에는 여전히 조금 부진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계속 이어질 거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깜짝 GDP를 발표했을 때 증시도 뭐 그닥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YCC를 조정을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일본은 장기 불황을 30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디플레이션을 겪었어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요. 인플레이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적당히 와야지 사람들의 이제 급여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다들 이제 부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 4분기 뭐 이 정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와 드디어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오르는구나.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환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일본 여행 가기가 굉장히 좋은 거. 요거 딴 얘기인데요. 일본 지금 여행 가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엔저도 있는데요.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가 자체도 우리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뭐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엔저도 있지만 물가 상승률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왔을 때는 환영을 했어요. 아, 드디어 일본도 인플레이션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1월인가? 그때 이제 4.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와, 진짜 일본도 많이 오르는구나. 근데 일본 은행에서는 미국하고 비슷하게 2%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좋은데 좀 과도하게 빨리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YCC의 조정들이 좀 거기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통화 완화 정책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게 거기서 왔던 건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3.3% 나왔습니다. 이게 이전치가 3.3%였고요. 예상치가 2.5%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온 게 맞아요. 근데 핵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대로 3.1% 정도 나왔고요. 이전치가 3.3%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와서 사실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핵심 인플레이션, 뭐 근원 인플레이션 똑같은 말이죠. 요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괜찮다.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시리얼이랑 조리식품 요런 식품의 가격은 각각 8.1%, 10%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이제 흑해 곡물 협정 파기라든지 뭐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밀 가격이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얼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영향을 직격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16.6%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월 달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확 오르니까 지금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몇 달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위적인 거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향후에 완화 정책을 이어나갈 거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로는 완화 정책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계속 안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월 달에 아까 인플레이션이 4.2% 나왔다고 하는데 요번에 3.3%까지 떨어졌잖아요. 뭐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다고 해도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가지고 경기 침체가 이제 왔고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길게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좀 나와도 우리는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냥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와도 우리는 상승하는 게 좋다라는 시각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으로 좀 따져보자면요. 일본이 지금 정부 부채가 1026조 엔입니다.
근데 매년 이제 국채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액으로 나가는 게 25조 엔이에요. 근데 장기 금리가 지금 1%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허용하기로 확대를 했으니까 1%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내후년부터 지금 연간 이자 비용이 3조 6천억 엔이 증가를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그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이런 행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이 국채 보유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지금 국채를 발행하면서 계속 사들였거든요. 대부분 절반 이상은 다 사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2014년도에 이제 국채 보유 비중을 보면요.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 요게 2013년도에 11.5%였습니다. 근데 1분기 기준으로 보면 5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중에 거의 반 이상을 지금 일본 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이 엄청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2013년에부터 이제 사들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보통 이제 10년물 국채를 많이 샀으니까 이 10년물 국채가 끝나는 게 올해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가 되는데 이게 금액만 해도 40조 엔 정도가 되거든요. 이 돌아오는 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결국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0년 전에 발행한 거와 지금에 발행한 거는 금리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금리 상한선을 1%로 올려놨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화 정책을 끝내고 금리 올라가는 걸 허용해 준다고 하면 본인들이 갚아야 될 돈들, 지금 일본 정부의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도 요게 허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허용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지금 계속 이런 부담,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도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자를 국채 금리를 올려버리면 요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담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성장세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GDP가 이제 1.5% 증가해서 2분기에 깜짝 증가를 했지만 개인 소비를 보면요. 소비 부분은 전분기 대비 0.5% 감소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감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과거에도 일본 정부가 지금 30년 내에 얼마나 많은 정책을 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긴축 완화를 해가지고 조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긴축 기조로 전환을 했다가 오히려 더 이제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 봤을 때 일본이 지금 긴축 완화를 끝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긴축 완화를 끝내면 엔화 지금 엔저인 상황이 엔고로 갈 거다. 이렇게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당분간은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여행진 가려고 엔화 좀 많이 사놨었는데 그럴 필요 굳이 있었나 싶기는 하네요. 요새도 이제 엔화는 많이 낮죠. 아무튼 일본 이슈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있었던 것 중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2분기에 무슨 종목을 사들였나? 요게 이제 발표가 실적 발표되면서 됐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 건설 업체들의 베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택 건설 업체들의 베팅을 했다고 해서 사실 뭐 지금 옥시덴탈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거의 뭐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7.26억 달러를 DR 홀튼에 샀어요. DR 홀튼은 과거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지만 이제 건설 업체 중에 미국에서는 가장 큰 건설 업체고요. 요거를 7.26억 달러 샀으니까 뭐 한 7,500억 원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라바라든지 레너라든지 MVR 이런 데도 조금씩 샀는데 사실 굉장히 미미하고요. 가장 많이 산 게 DR 홀튼이에요. 근데 총 자산에 비해서는 요것도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 예, 총 운용 자산이 지금 3,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3,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요거 대비 사실은 뭐 7.26억 달러라고 하면 굉장히 미미하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 건설 업체에 베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워렌 버핏의 결정인지 아니면 두 명의 후계자 있잖아요. 두 명의 후계자의 결정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두 명의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억 달러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금액 대비로 봤을 때는 이제 워렌 버핏의 결정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도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주택업
공급자 이제 건설업체들에 이제 베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버크셔에서웨이의 어떤 과거의 투자 행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매매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요 주택 건설업체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지금 장기 투자하기 좋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그랬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30년물이 7.3% 정도 됩니다.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시장금리, 국제금리 막 올랐으니까 모기지 금리 당연히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얄궂게도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DR 홀튼 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좀 되고 나서 그날은 잠깐 올랐는데요. 그 다음날 금리가 또 갑자기 치솟는 바람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건설 기업들, 주택 건설 기업들 요 주식 이 지금 9월까지 길게는 좀 9월까지 제가 봤을 땐 그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이 시기에 변곡점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금리가 이렇게 오르기는 하지만요. 지금 미국이 주택이 부족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기존 주택 판매가 있을 거고요. 신규 주택 판매가 있는데 둘의 이제 뭐 판매세라든지 증가율을 보면은 그래프를 쭉 시계열을 나열해 보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주택 시장이 좋고 안 좋고 간에 뭐 기존 주택만 좋고 뭐 신규 주택만 많이 사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기존 주택은 떨어지고 있고요. 판매가 신규 주택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기존 주택 판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의 증가세도 물론 있지만요. 지금 금리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오르면서 이게 기존 주택 판매라는 것은 결국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과거에 지금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나는 이제 뭐 이 집 팔고 좀 새로 진 집, 뭐 좀 좋은 데 가가지고 그거 받아 사야겠다. 근데 대출이 껴 있잖아요. 그럼 대출을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출을 갈아탈 때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어느 정도 올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효과가 크진 않았는데 지금은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주택에 대출을 끼고 산 사람들이 이거 나 더 이상 못 팔겠다. 그냥 나 여기 살래. 그래서 지금 그런 수요 자체가 기존 주택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게 확대가 되면서 아예 이제 그 생활의 습관 자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집은 사긴 사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신규 주택의 판매세가 증가를 하고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미국의 주택 가격을 보면요. 평균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으로 나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격차가 있겠지만 중위소득,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 정도이냐를 보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때 부동산 버블이었잖아요. 그때가 6.4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7.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한동안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한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이 타이트한 어떤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하지만 금리는 변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가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이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 과거에도 이야기한 거 있지만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경착륙할 거다. 이런 게 지금 확산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확대한다고 했고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됐잖아요. 신용등급 강등된 것 자체가 국채 금리를 올려버리는 이런 효과가 오히려 발생을 해요.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국채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긴축 기조 나온다고 하면서 국채 금리 끌어올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긴축 기조 계속 뭐 완화로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는 좀 단기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요소가 나와서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영향들이 좀 끼치면 국채 금리가 다시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안정화되면 그 부동산 시장의 타이트한 이 상황이 오히려 더 부각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와중에 미국 국채 금리도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중국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중국 경제도 안 좋고요. 뭐 이제 위안화도 거의 최대폭으로 계속 절하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이 왜 이렇게 약하지라는 이야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력이 없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력을 봐주려면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아 제끼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너무 안 좋고 경제 안 좋은데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은 있긴 있지만 사실 뭐 하루 정도 잠깐 노이즈 있었고 별 영향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증시보다는 국채,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 미국의 국채겠죠. 근데 두 번째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것은 MBS입니다. 이게 모기지백 시큐리티잖아요. 그래서 MBS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MBS가 지금 어느 정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냐라고 하면 27% 정도 이제 채권 내에서 이 정도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MBS도 에이전시 MBS랑 넌 에이전시 MBS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에이전시 MBS는 결국에는 뭐 프레드맥이라든지 뭐 페니메이 저희가 뭐 그때 금융위기 때 많이 거론이 돼서 우리한테 익숙하죠. 이 공사들이 보증하는 MBS예요. 요런 이제 그 공사들의 보증한 게 더 크다 보니까 에이전시 MBS만 봐도요. 지금 외국인의 비중이 한 14%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14%에서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8%에서 2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MBS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럼 MBS만 보유하고 있냐? 이건 아니고요. 국채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관련된 자산을 보면 국채가 62% 정도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한 16% 정도가 MBS예요. 근데 지금 국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안정도가 높은 거니까 결국에 안정도 낮은 거부터 팔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MBS라든지 이런 거부터 팔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지금과 같이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제 미국이랑 상관없이 너무 먼 나라 얘기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관련은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중국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컨츄리가든 뭐 이제 부도난다 그리고 이제 헝다가 또 2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미국에 이제 그 파산보호 신청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거의 정점을 찍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는 쪽은 당연히 이쪽에 대해서 더 파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쪽에 너무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언론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극과 극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중국 아니면 미국 이렇게인데 세상이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중도도 아니고 저희의 이익에 맞는 쪽으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한데요. 지금 중국은 항상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사실 부동산 부채에 대한 문제는 좀 어떤 인식이라고 보면 되냐면 뉴스에는 당연히 나옵니다. 뭐 이야기들 하고 뭐 이제 거기서 뭐 시위도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맞는데 약간 이게 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부채라든지 부채 이슈가 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홍콩 주식이랑
중국 본토 주식이랑 보면 홍콩 주식은 이런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 본토 주식은 크게 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황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다만 저는 이 부동산 이슈보다 좀 어떤 쪽에 조금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 화요일 날 경제 지표 여러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소매 판매 그것도 역시 안 좋게 나왔고, 산업 생산 같은 것도 안 좋게 나왔고요. 거의 지금 지표상으로는 안 좋은 게 피크를 찍고 있구나라고 느낌이 올 정도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실업률. 이 실업률이 5.3%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나이대 구간별로 실업률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6세에서 24세,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죠. 이게 계속 이슈가 오래돼서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한 게 21.3%였는데 이번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 뭐 발표를 안 한 이유야 뭐 학생들도 많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발표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좋아지고 있었는데 발표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발표를 안 하니까 이거 왜 안 하지? 얼마나 안 좋길래 안 하는 거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도 상당히 안 좋은 편이고요. 지금 금요일에도 뭐 이제 증시 활성화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임팩트를 줄 정도의 정책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상황이어서 이런 어떤 우려감으로 인한 증시 불안정은 조금 이어질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청년 실업률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90년대는 아니죠.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뭐 2000년대 2010년대 중반까지 보면 중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지 각종 전 세계 이름을 알리는 기업들이 그때 가장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마윈, 마화텅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주름 잡던 시절이었고 칭송을 많이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윈이 이제 트위터 같은 데다가 공산당을 약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댓글이 장난 아닌 거예요. 과거 같으면 마윈의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비난의 글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쓴 사람들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많더라라는 거였는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볼게. 마윈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이 힘들 때 이제 개방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 사람들, 본인들의 힘이라든지 당연히 중국 정부의 이제 도움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 어린 중고등학생들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을 보면 중국이 한참 좋을 때 태어나서 그 시기를 굉장히 잘 누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중국 진짜 잘한다. 공산당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또 이제 공산당 사상이라든지 이런 교육들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뇌도 많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마윈 네가 뭔데 우리 공산당을 비난하지? 이런 반응이 나왔었던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딱 16에서 24세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청년층으로 취업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어떤 당의 지지층이었던 이 기반 지지층이 이제 먹거리가 없다?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선다고 하면요. 요거는 정치 기반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나오지 않겠냐라는 뭐 예상보다는 뭐 어떤 기대, 소망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어찌됐든 오늘 또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요. 뭐 요 정도로 이제 주요 이슈들은 좀 마치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중국이 지금 지난주에 경제 지표 발표하면서 이제 MLF 금리라고 하죠. 이제 시장 금리 좀 낮췄습니다. 이제 1.5% 정도, 그러니까 15bp, 그러니까 0.15% 정도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예상을 했던 거지만 워낙 경제 지표 안 좋게 발표하면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실효가 없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대출 우대금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1년물이랑 5년물이 있는데 5년물이 주택시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슈죠.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완화해준다고 하는 시그널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5년물을 낮출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낮춰야 돼요. 안 낮추면 안 될 것 같고요. 최소 15bp 0.15% 정도는 낮추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5%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많이 낮추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거보다 낮게 낮추면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 홀 미팅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전 세계 이제 재무장관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가 아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고 뭐 저 그 소비재 기업들 좀 많이 있는데요. 뭐 딕스 스포팅 굿즈라든지 메이시스, 뭐 엔비디아 당연히 수요일 날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플라커, 아베크롬비 뭐 이런 것들 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는 중국 쪽은 대출 우대금리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잭슨 홀 미팅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